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8월 1일 토요일, 오늘 함께할 주제는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익숙지 않은 질환이라 진단을 받게 되는 계기도 궁금한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절 류마티스 내과 김현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강직성 척추염, 이름도 어렵고요. 듣긴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름이 이제 강직성 척추염, 강직 척추염이니까요. 일단 척추가 굳어진다는 병으로 이렇게 딱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염증성 척추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엉치 관절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염증성 질환이 생겨서 결국은 척추랑 척추 사이가 굳어져서 이제 대나무처럼 굳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많이들 이게 진단이 늦어진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 건가요? 예, 아직까지도 이제 예전에 저희가 10년 전에도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진단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10년 이상에서 요즘에는 좀 짧아져서 젊으신 분들도 많아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방송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본인이 증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진단이 되는 게 한 2년 이내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2년이면 상당히 좀 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척추 증상도 나타나지만 한 40% 정도는 척추가 아닌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척추 외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눈이나 장이나 피부나 심장 같은 데 이상이 있어서 이게 종합적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늦어지는 경향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받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어떤 계기로 해서 진단을 받게 되나요? 보통은 이게 이제 아까 류마티스 염증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픈 거는 이제 나이가 드신, 뭐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뭐 이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디스크나 요통 생기시는 거랑 다르게 이 40대 미만, 20, 30대 젊은 남자들이 보통은 이제 쉬면 좋아지는데 이제 가만히 쉬면 허리가 아픈 증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디스크로 이제 오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디스크랑은 좀 다르게 디스크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거나 그렇게 좀 치료를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포도막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피부에 건선이 생기거나 이렇게 일반적인 척추 디스크랑은 조금 다른 양상이 생기면서 이제 전문의 진료를 받거나 혹은 이런 이제 방송을 듣고 이런 계기로 이제 오셔서 이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이제 덜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은 20, 30대 남성에게 잘 생기고 쉬면 좋아져야 되는데 쉬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척추의 통증뿐만 아니라 포도막염이면 이게 또 눈에도 병이 생기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병이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강직성 척추염 자체는 이름은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은 굳어지는 병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이 어디가 붙는 부착 부위,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 그다음에 눈 같은 경우에도 눈을 이제 연결하는 포도막이라고 그래서 홍채 같은 것들이 눈과 눈의 부속기를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굳어지는 그런 이제 그 일련의 질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스크는 이게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이제 증상을 생기잖아요. 근데 염증성 질환은 그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나 뼈 끝에 염증이 생겨서 그거로 인해서 뼈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국은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아픈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나이가 생겨서 생기는 디스크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그 청소년기 혹은 군대 가기 전후에 젊었었을 때부터 허리가 많이 아프고 이런 요통이 일반적인 쉬면 좋아지는 요통과는 다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더 좋아지고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더 아픈 이런 특이한
요통을 저희가 염증성 요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성 요통이 생기는, 그리고 이런 요통뿐만 아니라 다른 눈에나 아니면은 장 혹은 피부도 생기는 척추 외 증상이 같이 생길 수 있는 게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뒤에 좀 차차 얘기를 하면 좀 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전체적인 좀 개념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이게 좀 아주 복합적이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복합적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면역세포에서 이런 이제 염증이나 고래 파괴나 생성, 뼈가 이제 미란이 생기면서 그게 결국은 굳어지는 그런 염증성 면역이 불안정하게 생겨서 생기는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이제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HLA-B27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이런 유전자가 양성인 사람들이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 생길 가능성이 일반 사람보다 한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도 이 병을 갖고 있거나 가족 중에 이런 질환을 갖고 있을 확률도 높겠네요. 예, 그런 경우가 조금 있기는 한데,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혹시 본인이 강직성 척추염인데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유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죄책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실제로 저희가 형제라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강직성 척추염인데 자녀분이 있는 경우가 덜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가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25%에서 50% 이상 이렇게 이제 유전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유전자가 부모님한테 있다고 해도 꼭 자녀분한테 생기는 가능성이 있지는 않아서 일반적인 저희가 빈도는 올라가긴 한데 저희가 명확하게 유전병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신으로 침범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 전신이라면 결국은 아까 안과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별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떤 빈도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환자가 이제 척추 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평생 걸쳐서 이런 척추가 아닌 다른 곳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한 40%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4명은 이런 척추의 증상이 생기는데요. 척추의 증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도막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0% 정도가 그 염증성 장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크론병이나 아니면 궤양성 장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 정도가 건선, 그러니까 건선이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이랑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5% 미만으로 이제 대동맥 판막 부전증이라든가 아니면 폐 섬유화가 미미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환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을 진료를 하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런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통이고 척추염이긴 한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내과적인 요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과적 질환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예. 그 얘기해주신 그러니까 척추 외 질환들도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질환들인 것 같아요. 예. 건선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기는 피부의 건선은 이제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특히 이제 두피나 이런 손톱, 그다음에 손가락 이런데 이제 저희가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피부 염증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환자 중에서 일부가 이런 척추의 염증이랑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산업단지 안에 비슷한 질환들이 다 모여 있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보는 환자분이 안과 진료를 같이 받기도 하고 피부과 진료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화기내과 선생님과 같이 이제 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질환들을 진단할 때 각각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원인인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진료를 할 수밖에 없죠.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이제 안과 가서 포도막염 안약을 또 넣고, 그리고 또 이제 피부과 가서 건선 치료를 또 따로 받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런 경우에는 강직성 척추암에 준하는 약만 쓰면 다른 증상들도 다 같이 좋아지고 그러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초기 증상이 건선이나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라 그냥 포도막염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질환에 대한 치료를 그과에서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포도막염을 굉장히 자주 보시는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거나 건선을 굉장히 자주 보시는 선생님들은 반대로 그런 환자들 중에서 일부는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랑 연관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또 의뢰를 하면 이제 같이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고 거의 같은 비슷한 원인으로 생기기는 하지만 이걸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치료는 같이 진행이 되지만 포도막염 같은 경우는 강직성 척추염을 같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선 피부염 같은 경우도 일부 약은 치료가 같이 되는 약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약제 선택을 할 때 건선만 있으신 분들은 건선 치료가 잘 되는 약을 쓰지만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피부나 관절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제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적합한 약들이 좀 정해집니다. 네. 이게 참 복잡하고 좀 다양하게 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만치성일까요?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이게 만성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굉장히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이제 희귀난치 질환에 들어가 있어서 산정특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검사,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안과 검사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강직 척추염으로 이제 진단이 되고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막 부위에 따라서 굉장히 가벼운 질환은 산정특례가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경화가 있거나 다른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산정특례로 지정이 돼서 이런 검사나 아니면 이제 처방을 받는데 본인 부담금을 한 10%까지 낮추는 지금 제도가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유병률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랄까요? 지금은 일단은 4만 명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진단율이 사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 자체가 늘어나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전문의가 많이 늘어나 있으면서 예전에는 진단을 못하고 그대로 이제 쭉 진행이 되시는 환자분들도 진단이 조금 더 용이하게 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확실히 4만 명 이상 거의 5만 명 넘게 저희가 강직성 척추염으로 이제 진단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로 보면 사실은 2% 전후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근데 류마티스 전문의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이제 종종 보는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시는데 그렇게 막 어렵고 이게 이제 저희가 진단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보기만 하면 사실은 충분히 거의 대부분은 진단이 빨리 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죠. 앞서서 좀 의아했던 게 20, 30대 또 남성, 성별에 따라 좀 유병률이 달라지는 것 같던데요. 남성에게 좀 많은 이유, 젊은 사람에게 좀 많은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이때 좀 가장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활동도 많을 시기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 자체가 이제 환경적이거나 면역학적 이상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유전적인 원인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에서 대해서 잘 생기는 이유는 이제 그때부터 병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흔히 일반 사람 많이 생기는 이 퇴행성 질환, 디스크 같은 경우는 많이 써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한테 진단이 많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요소도 병합이 돼 있는 그런 이제 그 면역 기능 이상이 있는 류마티스 질환이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증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유전자의 발생 비율이 남자분한테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80% 정도가 20, 30대 젊은 남자한테서 생기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증상이 디스크가 막 튀어나와서 갑자기 신경을 누르는 것처럼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증상이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증상은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있기는 하지만 진단 자체가 40, 50대 되는 경우도 아직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으로 볼 때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훨씬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예, 그래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허리나 목 디스크로 생각이 되기는 했는데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MRI에서 신경이 그렇게 눌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꾸 물어봤는데 나는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거나 이러면 더 아파요. 이렇게 이제 보통 디스크는 쉬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쉬면 더 아프고 몸을 움직여야지 좋아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 많으신 이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그 전문의 선생님들도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거는 이제 강직성 척추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리고 환자가 포도막염도 있었다 그러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대로 이제 저희 류마티스 내과로 이게 의뢰를 다시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의뢰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염증성 요통에 대한 설명 아까 앞서서 해주셨지만 결국은 쉬면서 더 아프다. 근데 이제 오래 누워 있으면 누구나 허리가 아프지 않나요? 너무 오래 또 그렇죠. 누워 있으면요. 예. 보통은 저희가 염증성 요통을 그냥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많이 써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40대 미만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서서히 생기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면 좋아진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좋아지는 게.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오래 누워 있으면 사실은 몸이 좀 불편해지는 거는 일반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불편하구나 안 하구나를 이제 얘기하는 기준은 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너무 오래 누워 있어도 몸이 좀 뻣뻣해 이런 정도는 자다가 깨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염증성 요통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은 일단 자다가 깨는 정도가 한 2, 3회 정도 생기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다음에 아주 심하신 분들은 아예 누워서 자지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환자분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좀 많이 진행됐다. 그러니까 증상하고 병의 경과가 어떤 비대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진단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막 증상이 심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세요. 관절도 막 땡땡 붓고 손도 막 엄청 많이 붓고 잘 안 움직여지고 이런데 이런 이제 강직 척추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랑 진행 정도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척추랑 그 엉치뼈의 관절이 다 붙어 있는데도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영상 검사를 해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여러 가지 증상이랑 이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진행을 했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초반에 그냥 허리 좀 아프고 뭐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환을 의심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소염 진통제 같은 걸 사다가 먹고 또 증상 좋아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2019년도에 대한류마티스 학회에서 실제 강직성 척추염 환자 1,0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 44.2%가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뻣뻣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진단을 받은 환자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환자가 이제 내가 이 정도를 좀 병원을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아프지를 않는 경우가 꽤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또 아까도 말했듯이 아주 흔한 거는 근육통이나 디스크가 훨씬 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검사를 꼭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자다가 깰 정도의 통증이 허리 통증이 젊었을 때
붙어 있었거나 그다음에 이제 포도막염이나 피부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꼭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근막염이 계속 반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추 외 증상이 동반이 돼 있을 때를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하고 뭐 허리 디스크 뭐 이런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은 두 개가 상당히 다른 질환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동반이 되는 경우는 강직성 척추염이 젊었을 때부터 있다가 나이가 드셨어요. 나이가 드셔서 디스크가 같이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모든 경우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두 개를 구별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있으실 수가 있어서 이제 아주 명확한 디스크 환자들이 강직 척추염이 같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강직성 척추염을 그냥 놔뒀을 때 혹시 20, 30대에 그렇게 좀 아팠다가 나중에 한 5, 60대가 되면 증상이 저절로 사라지거나 좋아지지는 않나요? 일단은 저희가 엉치 관절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뼈에 염증이 생겨서 그 뼈가 완전히 다 붙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부분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11년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11년이요?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세요. 그럼 그냥 치료 안 하고 그냥 내비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절이 지금 막 움직임이 심한 관절은 아니지만 이 경직 같은 것들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천천히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질환은 사실은 위험한 질환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만성적으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40, 50대 돼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붙어있는 게 완전히 떨어지는 치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염증성 질환이 아직 뼈가 다 붙어있거나 이러지 않을 때 치료를 해야지 운동성이나 이 환자가 이제 그 앞으로 살아가는데 훨씬 불편이 없게 할 수 있는 치료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더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렵기는 하지만 조기 진단을 하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해답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또 우문 한번 드려봅니다. 예. 강직성 척추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척추가 강직된다는 건데 척추가 굳지 않도록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걸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해주면 강직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게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강직성 척추염은 사실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소염 진통제 혹은 새로 나오는 생물학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강직을 좋아지게 하는 게 한 8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점이면 굉장히 좋은 점수라고도 하지만 100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10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운동의 강도가 되게 중요하죠. 이 환자의 그런 그 강직의 정도에 따라서 너무 심각한 운동을 심하게 하면 오히려 척추에 무리가 되거나 근육의 경련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스트레칭 정도의 가벼운 그런 운동을 저강도를 길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게 그럼 몇 시간 동안 하냐 이거는 아니고요.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을 갖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저강도 스트레칭, 요가, 그다음에 가벼운 수준의 그런 스트레칭 운동이나 요가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임상에서 계속 진료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진행 속도가 서서히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랄까 라뽀랄까요? 의사하고 환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가 오히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그 수술로 좋아지는 질환보다는 의사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한다는 거는 사이에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환자들을 장기간 있는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당뇨나 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쓰는 약에 따라서 그 약의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장기간의 의사와 그 환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돈독한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강직성 척추염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도 잡히고 그리고 이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느낌입니다. 건강365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만성 염증성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절 류마티스내과 김현숙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은 들어봤는데요. 그럼 병원에서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다. 뭘 보고 이걸 진단하게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진단을 할 때 필요한 검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혈액 검사랑 그다음 영상 검사.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이 환자한테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를 하려고 결정을 하려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 의심되는 증상이 앞에 말한 이제 염증성 요통, 염증성 허리 통증, 네. 특이한 캐릭터의 염증성 허리 통증,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척추 외 증상이 얼마나 동반이 됐나, 포도막염,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피부 증상, 장 증상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로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진단 기준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HLA-B27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에는 사실은 영상 검사 중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진단 기준에는 들어가는데 이제 엑스레이가 워낙에 좀 진행된 환자를 진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예민하게 하려면 이제 MRI나 CT 같은 것을 부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MRI를 모든 환자한테 하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환자한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예. 그럼 강직성 척추염에도 단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영상 검사에서 보면 저희가 아까 말한 척추나 아니면은 엉치관절, 천장관절 혹은 엉치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제 엉덩이를 내가 뒤에 딱 만져서 허리랑 엉덩이랑 이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납작한 부분을 저희가 엉치 천장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관절 틈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염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데요. 그 염증이 사실은 진행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붓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생긴 부위가 파지는 미란 같은 것이 생기는데 울룩불룩하게 생기는 것이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다 붓는 게 이제 4단계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한쪽에 3단계 이상 혹은 양쪽에 2단계 이상 있는 경우를 저희가 아주 특징적인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눈다는 거는 결국 치료법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단계를 나누는 것은 이 환자가 얼마나 저희가 치료를 열심히 초기에 할 수 있는지를 좀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계가 2단계까지도 아니고 한 1단계 정도 혹은 1단계도 잘 알락말락하면서 뭐 유전자 검사에서만 양성이 나타나고 특징적인 요통이 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동 치료를 권하고 거기에 이제 소염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소염제만 저희가 처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 환자가 이제 검사를 해서 봤더니 양쪽에 거의 4단계까지 다 와 있고 환자가 뭐 포도막염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다른 염증성 그 상태가 굉장히 심하다 이러면 이제 생물학적 제재를 가능한 빨리 쓰는 것을 고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너무 많이 다 붙어 있는 경우는 또 생물학적 제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한 치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영상 검사를 추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검사 결과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제 치료를 해야 할 텐데 그리고 치료도 단계별로 좀 접근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고 그럼 강직성 척추염에 있어서 치료제 이게 역사가 이제 점점 강직성 척추염의 역사도 있을 텐데 치료제도 많이 개발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나와서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가 처음으로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소염 진통제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로 저희가 보통은 증상에 호전이 있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염제를 써서 반응이 적절하지 않고 좀 부족한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를 쓰게 되고요. 이름이 생물학적 제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도 기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마 아직까지는 보험급여나 허가가 받지 않았지만 경구용 제제도 아마 이제 앞으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물학적 제제라고 듣기는 들었는데요. 예. 앞에 이렇게 생물학적 제제, 이 생물학적이 뭐예요? 생물학적 제제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학적으로 약물을 이제 병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몸 안에서 작용을 하는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 딱 맞는 그런 것을 실험실학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사 제제가 많으세요. 활성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효모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알약으로 돼 있다기보다는 이제 주사 제제로 해서 이런 바이오 제제라고 요즘에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특정한 종양 괴사 인자라든가 아니면 인터류킨 17, 23 이런 기전에 맞는 그런 특정한 사이토카인이나 특정한 신호 전달 체계를 딱 막을 수 있게 실험실학적으로 조건부로 만든 그런 제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약품으로 제조한 이런 화학적 어떤 제제가 아니라 어떤 약품이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 제제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뭐 분비되는 인자나 뭐 이런 호르몬이나 뭐 이런 비슷한 유의 것들을 갖다가 주사로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영향을 더 끼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면역력이나 우리 몸에 어떤 백혈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싸우는 그런 면역 반응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가 굉장히 큰 발전을 가져온 것도 맞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약은 저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고 부작용을 막아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물학 제제의 부작용은 결핵이라든가 감염, 그 다음에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이나 이런 내과적인 지식이 있는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고 이런 이제 부작용 모니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그 생물학 제제 사용하기 전에 결핵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해서 몸에 숨어있는 결핵을 치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다 해도 사실은 감염에 대한 위험률이 일반 사람보다 1.2에서 1.5배 정도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1.2에서 1.5배면 그렇게 많이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2배가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감염에 대한 위험성, 특히 이런 코로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와중에서는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저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어서 가능한 그런 동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약제의 그런 반대되는 작용을 불구하고라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물학적 제제는 그런 환자의 그런 염증성 그런 물질에 대해서 그거를 딱 맞춤을 하는 맞춤 치료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환자한테서 이 생물학적 제제를 꼭 써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를 예측을 해서 부작용 생겼을 때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무서워서 약을 안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생물학적 제제를 쓰는 경우에는 평생 쓰게 되나요? 예전에는 딱 2년만 보험을 해줬어요, 국가에서. 근데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가 계속 잔존을 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2, 3년 열심히 쓰고 나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면
약제를 좀 감량을 하거나 아니면 약제의 간격을 좀 늘리는 식의 약을 좀 줄여주는 것으로 해봐서 그런 것이 적응이 되면 약제를 중단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임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약을 뭐 그 쓸 수가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때는 저희가 약을 좀 줄이거나 중단을 해보는 것을 시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약제와 함께 평소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운동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척추의 관절은 굉장히 관절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나 근막 같은 데도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자극이 심한 뭐 이제 막 위에서 누르거나 막 뒤틀고 이런 운동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제 온열치료 같은 거 아주 심하게 굳어있는 환자들은 온열치료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운동치료는 전반적으로 몸에 이제 열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보통 가장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척추의 이런 변형이나 유압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큰 공 있잖아요. 그래서 공을 이제 뒤에다가 지지를 한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렇게 척추를 늘려주는 운동이 제일 부담이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가 동작을 응용한 그런 이제 그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돼 있는 그런 책자를 이제 간단하게 나눠드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수면 습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워서 자꾸 쉬기만 하면은 허리가 아프다는 이 병인데 이걸 자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운동이랑 사실은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으면 잠을 어떻게 자는지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면 시간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길잖아요. 짧게는 뭐 5시간만 자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적정 수면 시간을 8시간 정도, 6시간에서 8시간 얘기하는 거니까 긴 시간 동안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는 일반 사람한테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 대신 이제 저희가 너무 부드러운 침상보다는 약간 경도가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주무시는 것이 오히려 이제 척추의 변형을 좀 덜 유발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염증이 좀 조절이 돼야지 사실은 수면이 좀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자세를 저희가 이렇게 무조건 하시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질환으로도 또 혼동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궁금한 것들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 저희가 모아봤는데 같이 함께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에서 다양한 질병을 미리 발견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 역시 건강검진에서도 발견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좀 운동을 해가지고 유연성을 길러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그냥 실내에서 헬스클럽 같은 데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외부에서 그냥 공원 같은 데서 걷거나 뛰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실외 운동을 하는 건지 어떤 운동이 좋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허리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침대가 너무 푹신하면 허리에 디스크 있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는 침대도 딱딱한 거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허리 디스크 환자처럼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도 푹 쉬는 침대보다 딱딱한 침대가 좋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민분들이 이 강직성 척추염 정말 이것저것 궁금한 질문 많이 하셨는데 사실 앞에서 좀 살짝 얘기는 하셨어요. 그 딱딱한 그런 거, 그 침대? 그러니까 좀 강도가 있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이 푹신한 침대보다는 딱딱한 걸 좀 많이 쓰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강직성 척추염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관절의 변형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딱딱한 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강직성 척추염, 그 디스크 말고 네. 강직성 척추염이 되게 오래된 경우는 염증은 되게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그 뼈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운동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근육통이 더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근육의 통증이 있는 경우는 그냥 모양대로 잡아주는 경우가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은 디스크, 똑같은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라 네. 환자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근육통이 위주인 경우는 약간 푹신한 데가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네, 있고 네. 관절의 변형이나 디스크가 위주인 경우에는 딱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워서 본인이 편하신 쪽으로 저희가 저희가 그렇게 권하는 게 보통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저 오늘 요번에 침대 샀는데 이거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이 증상에 컨디션에 따라서. 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근육통이 위주인 경우는 이제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한 침대는 뭐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정도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돌침대에서 주무시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적정하게 약간 요즘은 매트리스가 네, 좋은 게 약간 딱딱하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이게 저항이 있는 매트리스 정도가 아마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직 척추염 같은 경우는 척추가 네. 유합이 있으신 분들은 네. 사실은 이제 그 바닥에서 일어나고 다시 눕고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침상에서 있는 게 조금 더 편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네. 약간 이제 저항이 있는 매트리스 정도에서 생활하시는 게 대부분은 그냥 무난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 강직성 척추염을 제대로 잡아내면 너무 좋지만 이게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 검진을 하는 이유가 예. 질병들 미리미리 조기에 발견하는 건데 아. 그렇다면 이 척추염도 가능하냐 이렇게 좀 질문을 예. 하셨는데. 근데 이제 건강검진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이제 건강검진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네. 저기 건강 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예방 가능한 네. 그런 것들에 준해서 이제 선별을 하시거든요. 나이대로. 근데 이제 강직성 척추염은 대표적인 그래도 어쨌든 희귀난치 질환은 인구의 한 2%에서 3% 정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건강검진에서 걸러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강검진에서도 요통이나 디스크 쪽 근골격계 질환을 검진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인 검진을 해서 강직 척추염 여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이런 라디오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공공 매체에서 홍보를 하는 이유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인구의 일부 5% 정도이기는 하지만 네. 이분이 조기 진단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삶의 질이 그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수의 환자들을 적절히 선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 방법을 쓰는 거고요. 네. 전반적인 건강 검진에서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체크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저희가 비용 효과 측면에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네네. 전문의가 해야 되는데요. 건강검진 자체는 이제 특정한 질환에 대한 전문의라기보다는 두루두루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게 조금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예. 이 강직성 척추염이랑 디스크랑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예. 그럼 그래도 뭐 일반 건강검진은 어렵지만 전문가에게 그래도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좀 뭔가 이게 척추염인지 디스크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가서 좀 미리 좀 찍어보거나 검사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저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젊은 나이인데 허리가 아프고 아픈 부위가 저희가 이제 허리 부분보다 약간 아래쪽 엉치 쪽이 네. 많이 아프실 때 가장 많이 의심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염증성 요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잘 생각해 보면 환자분이 내가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세요. 그냥 이제 무지근하게 뭐 어깨가 아픈 것 같아. 나는 그냥 손가락이 어디가 아픈 것 같아 이러지.
그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는 사실은 의사의 역할이고요. 네네. 모든 환자분이 의사만큼 정확하게 그 부위를 찾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데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허리띠 매는 부분에 약간 아래쪽부터 아프시면서 이 아픈 부위가 내가 생각해봤더니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부터 이게 계속 아프고 아픈 빈도가 있으면서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 통증 혹은 최근에 갑자기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포도막염도 있더라. 네. 뭐 이런 이제 척추 이외의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전신 염증성 요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군요. 요럴 때 한번 꼭 검진을 받아봐라 라는 얘기였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운동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들 많이 알고는 있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헬스클럽 가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야외에서 하는 운동들이 좋을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기 진단이 되신 분들 강직이 별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뼈랑 뼈가 붙어 있거나 척추뼈가 막 붙어 있는 게 많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기에 진단이 되신 분들은 뭐 실내에서 운동을 하셔도 좋고 네. 실외에서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아주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전체적인 온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척추나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을 그런 이완을 굉장히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쉽게. 근데 척추의 유합이 굉장히 많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나무 척추처럼 다 굳어지신 분들은 네. 걷거나 뛰는 운동 자체가 척추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척추가 이렇게 되게 막 60개 이상의 뼈가 이렇게 다 갈라져서 그게 이제 그 레고에서 나오는 혹은 이제 척추 이렇게 저희 모형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충격을 완화를 시켜주는데 그게 네.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실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거죠. 그렇군요. 아, 네. 제대로 오늘 시민분들의 얘기 답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리포터 전세현 씨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강직성 척추염을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절 류마티스 내과 김현숙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